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주말을 맞아서 고민하지 않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주제 중에 비트코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시장에 출현하고 횟수로 약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한 번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야기해 볼 만한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이번 이야기는 시리즈 2회 정도에 걸쳐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2014년까지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길과 발전 과정, 가격 변동 등 수많은 일들을 잠시 함께 공유하고 과거의 일들로부터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가 비트코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기준 요소의 하나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와 관련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채굴을 시작한 2009년 이전인 2007년부터 비트코인의 개념을 서서히 정립해갔다는 것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아마도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그룹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 배포 이전에 2008년 8월 18일 비트코인 org라고 하는 도메인의 최초 등록이 그것입니다. 이 도메인은 스위스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이클 위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4년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획 취재에 그 내용이 가장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위버가 개설한 익명의 계좌를 통해서 해당 도메인의 등록비가 지불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포럼에서 익명의 계좌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흔적이 포착되면서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이거나 혹은 가장 가까운 인물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 홈페이지 뱅코 이버는 2007년 그가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도쿄를 근거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논쟁은 크게 더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 코드가 생성이 되었고 결국 세상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익명성 혹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기초를 제공한 몇 명의 리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암호화폐의 중요한 이론을 제공하였고 혹은 오래전에 시도했었던 비트코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81년 익명성에 대한 논문으로 사이퍼펑크 문화의 핵심인 프라이버시를 시장에 끌어낸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이미 그는 20대 때 뉴욕대 종신교수가 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천재로 알려져 있고 1983년 은닉 설명이라는 기술을 발표했고 1990년도에는 실제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캐시라는 이름의 디지털 화폐를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과 시도하였고 그 당시엔 신용카드 사용에 집중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 때문에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인물은 1996년 스마트 계약 개념을 탄생시킨 닉 제보입니다. 그는 분산형 디지털 통화인 비트 골드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였고 2013년 비탈릭에 의해서 실현된 이더리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되어서 한때 유명세를 크게 받았지만 본인의 완강한 부인으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해커이자 암호화폐 학자인 아담 백입니다. 그는 1997년 11월 해시캐시 작업 증명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핵심은 대량의 스팸 메일과 그로 인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해커답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이메일에 전자우표를 사용하는 대신에 해시캐시라는 새로운 전자우표를 사용하고 지불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때문에 더 이상 스팸 메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해시캐시라는 새로운 전자우표, 즉 스탬프를 받으려면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해시를 찾는 작업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해시캐시 시스템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채굴 이론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뛰어난 선각자들의 이론 아래 부적절한 화폐 발행으로 개인들이 가진 부의 가치 하락을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막으려는 운동으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익명성과 사이퍼펑크라는 철학적 개념이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오늘날의 깃허브라고 할 수 있는 소스포지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되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는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블록 생성을 돕는 노드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4년마다 반감기를 맞이해서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블록 형성 10일 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기 코드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할피니에게 10개의 비트코인 전송을 시작으로 최초의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해 10월 5일엔 최초의 비트코인 화폐 가치가 공표되는데
당시 약 1309개의 비트코인 가치가 1불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엔 이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약 765개의 비트코인이 1불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2010년을 맞이한 비트코인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2010년은 앞으로 100년이 지난 후 지구의 역사를 바꾸었던 기념비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2010년 그 해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프로그래머 라즐로 헤니액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비트코인 중에 약 1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그 당시 30불의 가치를 지닌 피자 2판을 거래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가치로 피자 한 판을 약 2,400억 원 정도로 맞바꾸어서 먹은 셈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최고의 사치 레벨인 듯 합니다. 같은 해 7월 슬래시닷이란 토론 사이트에 비트코인이 소개되면서 비트코인 유저가 급등하게 되고 리플과 스텔라를 개발했던 제드 맥켈럽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도메인으로 마운트 곡스 거래소를 일본에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최초의 은행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는 영국의 비트코인 센트럴인데 그 후 2년 후라서 비트코인의 성장과 우여곡절을 만든 비운의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실제 비트코인의 역사를 새로 쓴 거래소임은 분명합니다. 9월엔 처음으로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이 시작되었고 온라인 유저 아트포즈가 자신의 아트팜에서 비트코인 전체의 3분의 1을 채굴할 정도로 막강한 GPU를 자랑하였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바야흐로 비트코인은 장비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0년 11월엔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0.5불로 폭등하였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드디어 100만 불에 도달하게 됩니다. 2011년 1월 비트코인은 약 10만 5천 개 블록에 도달하고 전체 발행 물량의 4분의 1인 525만 개를 채굴하게 되고 2월 9일 비트코인 가격은 드디어 역사적인 1불에 도달하게 됩니다. 4월 16일자로 타임즈에 비트코인이 최초로 소개되고 난 후 6월 2일 마운트곡스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10배가 폭등한 10불을 찍게 되고 5일 후에 31.91불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오히려 덕이 되었는지 최초의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그해 6월에 6만 명 회원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2,000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는 역대급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을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향후에 엄청난 폭등 시장으로 이끄는 단서가 되기도 했지만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 미비로 인해서 정부가 규제라는 칼을 들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 나름대로 비트코인은 내실을 다지는 한 해였는데 비트코인 재단이 설립이 되고 11월엔 첫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유럽에서는 은행 시스템과 연계된 제대로 된 비트코인 센트럴이라는 거래소도 등장합니다. 2013년도에는 비트코인에게는 대단히 잊을 수 없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18일 미국 정부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법 준수의 대상이라고 언급하게 되었고 이러한 언급에 맞물려서 드디어 비트코인 가격이 100불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운트곡스 설립 2년 9개월 만에 드디어 100불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마약 거래 등 음성적인 거래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던 다크웹 실크로드가 폐쇄되면서 미국의 FBI는 약 2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파동이 진행된 한 달 뒤 2013년 11월 28일 드디어 비트코인은 1000불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하리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도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기형적인 경제 체제와 그러한 현상들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저항의식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해서 그전까지는 인식도 되지 못했던 합의 프로토콜이 서서히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해킹 사건이 집중되고 드디어 2014년에는 해당 거래소는 지독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고 2014년 드디어 중국 당국이 규제라는 칼날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타임즈 같은 국제기업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의 지금의 눈으로 평가하면 아직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던 2014년을 1000불을 기록하면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비트코인이 도입되고 수많은 사건들을 뒤로하고 시장에서 1000불이라는 가치에 도달하게 된 후 6년여를 짧게나마 비트코인의 역사 일부로 공유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도에 다시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된다면 현재 우리의 2022년도 역시 시장이 성장하는 초기의 단계였구나라고 반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오늘의 주제였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하는
가치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와 그 변동 상황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투자 지표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 아래쪽에 쉽게 해당 지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상위 10개의 암호화폐와 기타 화폐를 시가총액 수준으로 구분해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즉 우세지수, 도미넌스를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 초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전체 70% 수준에서 현재는 약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과 변동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고 투자 지표로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 단순한 분석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줄이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투자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때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반면에 비트코인 추세 전환이 쉽게 가능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알트코인에 투자가 몰리기도 하지만 투자 심리가 계속 지속 하락할 경우엔 알트코인도 함께 하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평가 국면일 경우엔 도미넌스 하락이 곧 재상승 국면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고평가인 상태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은 추가 하락의 신호 혹은 횡보장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 지표가 되지만 시장의 악재나 투자의 심리 그리고 특정 상품의 거품, 투기 세력 개입 등에 의해서 그에 따른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